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해외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도체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미국 나사와 손잡고 10년 만의 시도 끝에 우주망원경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은 두 번째로 무인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켰습니다.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100점 만점에 3점을 기록해 올해도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MZ세대가 이끌고 있는 장마당 경제 그리고 사교육 바람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오김 전 국회의원, 임종윤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만의 TSMC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앞으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하면서 가뜩이나 좀 어려운 우리 반도체 업계는 더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보안 입법을 기다리다 못한 정부가 일단 업계에 숨통을 좀 틔워주는 특례 조치를 취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일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의 예외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이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지금 계속 난항을 겪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일단 이 특례, 특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반도체 지금 특별법을 민주당이 하자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게 네.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실제로 이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이 근로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제도에 대한 특례를 시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에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3개월이었거든요. 이걸 이제 6개월로 늘리고 또 이 내용은 지금 12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가 됐는데 적어도 R&D,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연장 시한이 6개월 시한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정부의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네. 자, 이런 내용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 마냥 국회만 바라볼 수도 없는 정부의 이 고육지책이란 얘기, 뭐 일각에서는 미봉책 아니냐. 그런데 이제 미봉책이라도 좀 써야 될 시점이라는 얘기죠. 반도체 업계의 간절한 호소에 답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AI 전쟁에 돌입했고요. 누가 AI의 그 최고점을 점하느냐에 따라서 강대국과 약소국의 입지가 달라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나라가 미국이고 미국과 중국 간의 AI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대만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반도체 강국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퇴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활로가 막힌다라는 위기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 주 52시간 규제를 해가지고 아니 연구 개발을 하는데 딱 52시간만 하고 그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일주일에 52시간만 근무해 갖고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 장관이 결국은 기술 전쟁이 시간 싸움인데 규제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6개월 정도 시한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도 일단은 만족할 수준으로 연구 개발에 전념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일종의 고육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가운데서도 지금 정 의원 말씀하신 이 52시간
근로의 예외를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연구 개발 종사자에 한해서 지금 그 52시간에 대해서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것인데 노동계가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면은 특별 연장 근로를 확대하게 되면 건강권의 위협을 받는다. 그러면은 노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권의 위협을 받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극단적으로 그런 논리이냐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만약에 근로를 특별 연장하게 되면은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 자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불법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노동시간이 연장이 되면 시간 연장에 대한 급부는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또 만약에 그 연장을 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라든지 정확한 기간이라든지 건강보호 조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사하고 그다음에 팔로우업 피드백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사실은 어서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우리 반도체 업계의 이런 문제를 일반화해서 법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데 빠른 어떤 그 입법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상황 그야말로 아주 안 좋죠, 지금. 일각에서는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타격이 가장 심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반격할 채비를 갖추고 있죠? 예. 작년 9월부터 외국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 삼성전자 주가도 그래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어떤 혁신성이 떨어졌다 이런 어떤 배경이 좀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매출 300조, 영업이익 32조로 이룩했는데 물론 그 전년 대비 2023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영업이익도 좀 줄고 매출은 좀 늘었으면 영업이익이 준 건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 대부분 별로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요. 수요가 줄어든 탓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서 반경 말씀도 하신 건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통 기업들은 위축되다 보니까 R&D 비용 같은 걸 줄이거나 인력을 줄이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는 R&D 비용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좀 늘렸습니다. 예. 35조 원을 R&D 비용에 투입을 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출 대비 R&D 비용이 비중으로 따졌을 때 11%가 달해서 이것도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왜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를테면 영업을 잘 못했는데 장사를 별로 이렇게 썩 잘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R&D 투자를 많이 했느냐?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지금 앞서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도래해서 지금 뭐 각국이 난리인데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만큼 우리가 좀 밀려 있다는 얘기고 그럼 그거를 선두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역시 이제 삼성전자라는 점을 봤을 때 삼성전자 이렇게 막대한 R&D 투자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제 R&D 투자의 주요 포커스도 이 R&D 관련된 뭐 공장 증설이나 또는 기존 공장 라인의 어떤 전환 이런데 대부분 집중된 걸 봤을 때 삼성전자가 다소 뒤지는 감은 있지만 AI 시대에 맞아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소고기 얘기입니다. 미국의 축산업계가 이 원령이라고 하죠. 이제 소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라 달수로 따집니다.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도 한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히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우리 검역 규정 이걸 좀 완화해달라. 태클을 좀 건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많이 놀라고 우려하고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등장하는 순간 이건 예상됐던 일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미 1기 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를 철폐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08년에 소고기 수입을 하면서 국내의 좌파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요. 명박산성이라는 언급까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뇌송송 뭐 그런 거 나왔죠. 구멍탁하면서 광우병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당시 우리의 정부도 미국과 아주 거친 협상을 벌여서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것으로 받아낸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모 축산업계에서 이것 자체가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언급하고 주장했다라는 이유로
또 중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은 30개월 제한을 이미 해제했다는 이유로 지금 한국에 압박을 가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촘촘하게 대응책을 잘 만들어서 그리고 트럼프 스스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네. 상호성이거든요. 상호성. 아. 그러니까 상호성에 맞춰서 우리가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 카드를 잘 활용하면서 대비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예. 과거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 주셨네요. 지금도 우리나라는요,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입니다.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는 그래서 좀 과도한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정 의원님도 말씀하신 우리 협상의 지렛대, 키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소고기의 48% 거의 절반이 미국산 소고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사줘요. 22억 2천만 톤이나 수입을 연간 하고 있는데 일본에 비해서도 훨씬 많죠. 뭐 중국에 비해서도 많고 그 정도로 우리가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제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섰으니 뭔가 또 요구를 할 것이다. 물론 뭐 예상은 되는 바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좀 말씀드린 바로 이 부분. 우리가 인구라든가 나라 규모라든가 경제 뭐 어떤 규모 이런 거에 비해서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아니야? 그러면은 좀 뭐 과도한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도 이제 그 30원령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비관세 영역에서의 뭔가 어떤 빌미를 잡아서 우리한테 수입을 더 늘리라든가 또는 30개월령 이하 뭐 또 이상으로 올리라든가 이런 식에 대한 요구를 해올 경우 바로 우리는 이 포인트.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잖아. 우리 좀 딴 데보다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협상수를 펼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축산업계 상당히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업계의 제한만으로. 자, 지금 반응은 어떻게 나오나요? 당연히 반대죠. 30개월령 이상의 어떤 뭐 소고기를 수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앞서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소고기 협상 때 조건이 크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가 30개월령 이하고 또 하나가 혹시라도 광우병에 어떤 감염됐을 수 있는 부위, 특정 부위 이 부분은 무조건 제거하고 수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최근에 발생하는 게 2023년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이네요. 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 부분도 강력하게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수입하잖아. 그리고 30개월령 이하 아니어도 이상 아니어도 우리가 수입 많이 하니까 됐고 그다음에 너네 2023년에 광우병 또 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불안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해서 굳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런 또 좀 불편한 마음을 더 크게 갖지 않게 하자. 이런 정도로 좀 협상을 좀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 한우값 비싸다 하지만 솔직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 원인 수급 조절에 실패한 거죠. 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육 두수의 적정선을 넘었기 때문에 값이 아무래도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꽤 떨어졌네요. 도매 가격이 2024년 연말에 2021년보다 19%나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 두수를 줄여야 한우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상 이제 사육을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지금 소에 필요한 자재들이 다 올라간 상태다. 또 사료값도 오르고요. 이런 입장을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수를 줄이면 가격이 이제 안정은 될 텐데 미국 소고기가 만약에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만약에 30개월 원령을 넘은 소고기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미국의 축산업계에 그렇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광우병에 대한 그런 의식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USTR의 요청이 오면 탄탄한 논리로 대응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3년에 광우병의 사례가 있다면 그것과 더불어서 이것이 30개월 원령이 넘은 소인지 아니면 그 아래의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도 좀 탄탄하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내 한 협회가 의견을 낸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은
지금부터 대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할 뿐만 아니라 이 30개월 원령을 넘은 소를 만약에 불가피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다면 네. 예를 든다면은 뭐 성조기를 붙여갖고 빨간 줄로 30이라고 쓴다든지 해서 포장에 있어서 네네. 우리가 그것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닌 만큼 그런 표시를 한다든지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제 농업 품목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만 우리의 공산품 미국에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상호성의 논리를 다양하게 개발을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단단히 대비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 30개월령 이상을 뭐 좀 판다고 해서 미국의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협상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죠. 한미 합작입니다. 우주망원경. 이름이 스피어 X인데요. 이걸 추진하는 데만 10년. 그리고 실패, 시행착오가 9번이나 있었는데 이게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네요. 예, 현지 시간 12일이니까 이제 발사가 돼서 지구 상공 650km 지점에 이제 안착을 해서 이제 운영에 좀 들어갈 텐데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에 있는 우주군 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사가 됐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이 스페이스X라는 머스크가 CEO인 회사죠. 여기 회사에서인 대표적인 그 발사체입니다. 팰컨 9이죠. 예, 네. 이걸 통해서 발사가 잘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동안 이제 우주항공에서 이제 지구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측을 좀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우주 망원경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기획 단계부터 아예 들어가서 이 개발 사업에 좀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마 지난 10년 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아시아 쪽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우주 개발 관련된 경쟁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요. 바짝 추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천문연구원이 이제 2015년부터 네. 했는데 나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외국 기관이라면서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지난 10년간의 지난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노하우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들 심지어는 또 네트워크까지 상당히 좀 좋은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우주망원경 발사 성공으로 우리의 우주항공 기술력은 한 단계 더 높아졌습니다. 관계자의 소감을 들어보시죠. 나사의 중요 미션 그리고 국제적으로 전 세계 모든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천문연구원과 그다음에 우주항공청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큰 기여를 했다는 것 사실이 굉장히 기쁘고요. 이제 국민의 세금이 이제 들어간 프로젝트인 만큼 이런 데이터들을 잘 활용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천문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 이제 저희 임무가 되겠습니다. 우주망원경 하면 저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게 바로 그 허블입니다. 스피어 X는 그보다 뭐 2계단 이상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천체를 관측한 게 1609년이고요. 네, 허블이 이제 그 등장한 게 1990년인데 이게 지금 인간 시력의 100억 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에서 워싱턴 거리의 3배에 달하는 거리에 있는 반딧불을 볼 수 있는. 너무 네. 비유가 엄청나네요. 네,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망원경이 또 개발이 되고 허블보다 해상도가 100배 높은 제임스 웹이 발사된 게 2021년이고요. 이 스피어 X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발사가 되면은 이것이 굉장히 넓은 영역을 관측한다는 이게 겁니다. 해상도는 비슷한데 훨씬 더 넓게. 그래서 하늘을 이렇게 넓게 스캔을 하잖아요. 그럼 뭔가가 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제임스 웹이 이제 더욱더 그 자세하게 세밀하게 이거를 또 이제 그 관측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 의원님 비유가 참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워싱턴을 어떤 조그만 물체를 확대해서 본다. 3배. 워싱턴이 3배인가요? 아니라 워싱턴의 또 워싱턴의 워싱턴. 그러니까 정말 100억 배라는 게 엄청나군요. 자, 스피어 X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예, 2년여 동안 이제 그 우주에서 은하를 관찰을 하는데요. 은하를 관찰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색깔로 구분을 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라든가 이산화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은하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탐구를 하게 좀 되는 거고요. 또 분포 상황도 파악을 해서 결국은 하나의 우주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하루에 14바퀴 반 지구를 계속 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은하들이 내는 거의 모든 빛들을 이 스피어X가 다 관찰을 한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은 걸리더라도 우주가 은하계가 어떻게 생겼구나라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어떤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이제 그런 우주 지도가 이제 실제로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걸 운영은 이제 아무래도 나사에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또 제트 추진연구에서 하는데 남극이라든가 알래스카, 칠레, 노르웨이 이천 지상과 통신을 계속하면서 이 정보들, 자료들, 촬영한 사진들을 이제 계속 지상으로 보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자, 물과 이산화탄소가 있는 그 우주 얼음 알갱이의 비밀. 그렇다 보면 우주의 기원까지 연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합니다. 스피어 X뿐 아니고요. 최근엔 달 착륙에 성공한 두 번째 민간 우주 기업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민간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지금 뭐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영화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실제 장면입니다. 이게 달 탐사선이 무인으로 지금 착륙하는 장면을 촬영한 겁니다.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보니까 지금 그 역추진 때문에 달 표면에 그 먼지가 일어나서 좀 잠깐 가려진 거고 성공에 환호하는 그 관계자들 모습입니다. 네, 다 저런 걸 보고 영화를 만드나 봐요. 자, 인간이 달에 발을 디딘 게 56년 전 1969년이었습니다. 자, 우리 우주항공청도 7년 뒤쯤에는 달에 탐사선을 보내는 게 계획이죠? 네, 2032년을 지금 타겟으로 해가지고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구와 달 사이의 궤도 수송선을 또 이제 개발해가지고선 본격적인 우주 경쟁에 뛰어드는 것이죠. 전 세계에 그렇게 되면 역시 우주 경쟁에 있어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우주 수송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냉전 때부터 그 탈냉전에 이르기까지 우주였거든요. 미국 소련이 그랬죠. 그다음에 지금 21세기가 AI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 52시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혀 있는 생각을 하는 정치권이 답답합니다. 네. 지금 세계는 민간 우주 개발, 달로 가는 시대가 열렸고 우주를 다 들여다보는 망원경을 쏘아 올리는데 우리는 왜 52시간 가지고 이렇게 좀 얽매여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달 탐사, 나아가 우주 탐사에는 어쨌든 미국과의 협력이 아직은 필수입니다. 자, 우주항공청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우주항공청 이제 한국판 나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설립이 돼서 사실은 좀 늦었다고 봐도 좀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한국천문연구원이 나사의 유일한 그런 국제 협력 기관이 돼서 스피어 X를 이제 이렇게 성공시키는 역할을 했다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게 이제 한미 간의 우주 관련된 개발이 어떤 협력의 하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역시 이제 이 한미 두 나라 간의 우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협의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 다음 달에요. 제4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라는 이런 행사가 개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 이게 이제 2014년에 한미 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에서 고위급 회담을 가지고 난 뒤에 우리 한국과 미국 간의 좀 우주 개발 관련돼서 뭐 좀 협력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어떤 합의에 의해서 나온 그런 어떤 그 대화체가 되는 건데요.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역시 한미 간의 우주 협력과 관련된 이런 어떤 노력들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상황이 좀 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랑그랑주하고 아르테미스 연구 해방 이런 부분들인데 아르테미스 협약 같은 경 이름이 좀 많이 알려졌습니다. 기사화도 좀 됐고요. 소위 말하는 달 탐사인데 앞서 이제 잠깐 이제 앵커도 말씀하셨던 거지만 1960년대 후반에 이제 미국이 한참 이제 달 탐사하면서 할 때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근 한 80년 만에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주도적으로 이 달 탐사를 좀 개발을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계획인데요. 여기에 또 우리나라가 전략적 어떤 프로그램 참여자로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이 착륙선이 착륙하는 그 지점 이런 거를 이제 결정하는 이런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우리 쪽에서 좀 맡게 됐다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우주 개발에 관한 이름들이 재밌어요. 미국은 아폴로, 뭐 신의 이름 아닙니까? 아르테미스, 달의 여신이죠. 그렇죠. 서양은 그런 이름을 쓰고 중국에서는 월궁항아라고 하는 항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 우주선 쏘아 올리면 뭘까요? 저는 옥토키오 정도가 어떠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날이 오길 좀 바랍니다. 정오김 전 의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자유지수가 올해도 나왔어요. 그런데 100점 만점에 딱 3점을 받았습니다. 역시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북한에도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항상 공부할 어린 아이들은 펜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 손에는 펜이 아니라 삽과 아니면 모래, 돌 이런 게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 봐도 북한 아이들의 인권이 얼만큼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제에는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북한의 자유지수라는 게 이제 산출되는데 올해로 52년째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세계 최하위권을 받았어요. 3점 하면 10점 만점에 따져도 이게 상당히 낮은 건데 100점 만점에 3점입니다. 자, 북한보다 더 나쁜 나라가 있긴 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 중인, 그러니까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 이건 전쟁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북한보다 낮은 곳이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티베트 0점, 뭐 남수단, 뭐 투르크메니스탄, 수단, 가자 지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지역은 사실은 이제 그 조사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유일하게 북한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수를 어떻게 매기나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뭐 탈북자 인터뷰나 뭐 여러 가지 뭐 여행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특히 이제 그 티베트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이 탄압을 하고는 있지만 뭐 여행의 자유라든지 또 뭐 이동의 자유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보다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티베트가 북한보다 못한지 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구상에서 북한만큼 그 인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국가는 없기 때문에 3점도 저는 좀 많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가 마이너스 1점을 받은 걸로 봐서는 마이너스도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전쟁 중이기 때문에 워낙 참혹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3년 동안 거의 뭐 의료 서비스 없이 통제만 뭐 가다 보니까 인명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거의 통계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조사 안 했는데도 저렇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북한의 인권 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노동자들 인권도 아주 처참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양 어선에 탄다는데 이게 뭐 노예 노동이라고요? 예, 예전에 아마 러시아 벌목공 그 어떤 인권 실태가 한번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준 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중국 원양 어선들에 타는 거기에 이제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도 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으로 좀 영국의 근거를 둔 한 환경단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참치잡이 원양 어선들이 보통 이제 아프리카 쪽에 있는 소말리아라든가 뭐 모리셔스, 그 다음에 호주 등 인근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항구에 도착을 해서 선원들도 좀 밖에 나가서 좀 쉬고 또 뭐 필요한 물자들도 좀
다시 이제 보충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럼 선원들이 다 내려야지 이제 청소도 하고 물건을 채울 텐데요. 북한 선원들은 안 내린다고 그럽니다. 북한 선원들은 그 배에서 내려서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배로 옮겨 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만 이동하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어떤 과정을 뭐 1, 2년이 아니라 뭐 최대 한 10년까지도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월급도 보통 한 $300 좀 더 받는데 한 $330 정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북한 선원들은 이 중에서 $50만 해당 그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북한 정부로 바로 송금을 한다고 그래요. 한 7만 원 안팎인가요?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달 동안 살아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더한 거는 이게 사상 감시까지 서로 같은 배에 탄 선원들끼리 이런 것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참 육체적인 고통에 더불어서 이 정신적인 고통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노동을 새우잡이배에 탄다고 하는데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뭐 나을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CCTV에 GPS 감시까지 받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쟁 중이면서 북한과 협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유엔 난민기구 UNHCR의 접근을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러시아 정부가 탈북자에 대해서 그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정권이 제일 두려워했는데 UNHCR의 접근을 막으면서도 지금 통제가 안 돼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도주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탈북을 막기 위해서 뭐 이 숙소에다가 CCTV 달아놓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이제 해놓고 이제 보위부가 수시로 검열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인력들이 이제 그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를 지어서 이렇게 부분별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통제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탈출자가 생기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북한 보위부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지금 감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도 어떻게 사람인데 다 감시가 완벽해질 수는 또 없다는 말씀이네요.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이 간부들은 좀 나은가? 아닙니다. 수시로 이 돌발 수색, 압수를 막 당한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경험한 게 있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보위부 요원이 자기는 매일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일반 노동자가 보는 걸 통제를 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항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동자보다 관리자가 더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국가보위부 요원들이 자기들이 매일 한국 드라마 보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국가보위부 요원들도 못 믿겠다는 그게 북한 지도부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중앙기관 보위부가 급습을 하는데 노동자는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이제는 감시하는 자들까지도 이제 또 감시를 하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누구도 못 믿는 거죠 지금. 네. 예. 이 뭐 오가작 통이니 뭐니 해서 이 상호 감시가 이 북한의 오래된 감시의 전통이랄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요즘은 더 진화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그 통제 시스템이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그러니까 누가 보위부 스파인지를 모르게 다 임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진실을 털어놓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의 보위부는 이제 제일 비인간적으로 이제 하는 게 사람을 못 믿게 하는 거. 특히 가족 간에도 못 믿게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부모가 뭐 자식을 뭐 고발한다든지 또 자식이 또 부모를 고발하는 뭐 이런 일까지 이런 폐륜일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북한 정보기관의 어떤 아주 비인간적인 이 통제 시스템이 이제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상호 비판, 가족까지 불신하라. 자, 남한 영상물 아까 본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걸 못 보게 하는 게 그 유명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었습니다. 괴뢰 말투 사용죄, 괴뢰 말투 유포죄 이런 법도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탈북한 이제 북한 주민의 얘기에 따르면 북한 휴대폰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말투가 탁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북한 말로 바뀌는 앱이 그걸 개발했답니다. 그런 앱을 개발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빠 하게 되면 동무로 바뀌고, 오빠로 했는데 동무. 예, 자기야 하게 되면 여보 뭐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예.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하다가 별짓까지 다 하고 있는데 김정은 본인이 그러니까 남한 말투에 굉장히 지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 이설주가 옛날에 대한민국이 응원단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응원단에 왔던 그 자기 동료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전부 다 대한민국에 환호하고 이제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이제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설주 본인이 경험을 해가지고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거 차단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아. 예. 근데 이제는
남한 드라마가 워낙에 이제 보편화되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못 막으면 체제가 무너진다. 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가혹한 형벌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최근 자유를 찾아 탈북하려던 청년 3명, 주민들이 다 보는 데서 공개 처형했다고요? 그러니까 황해도 지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탈북을 시도했는데 아마 이제 한국으로 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북한 해군에 이제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낸 거죠. 그래서 체포가 돼서 이제 끌고 왔는데 원래 북한의 처형 방식은 이제 뭐 사형수를 세워놓고 이제 AK 소총으로 세 발, 머리 3발, 뭐 가슴 3발, 다리 3발씩 쏘는데 예. 이번에는 이제 90발을 쐈답니다. 아니, 한 사람에게? 예, 한 사람. 예. 어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머리통을 날려버리는 식으로 쏘고 그리고 이제 화염 방사기로 이 시체를 불태웠다고. 전에 장성택한테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성택 행정부장과 그 부하들을 죽일 때 이 고사기관총으로 사람을 쏘고 이제 화염 방사기로 불을 태웠는데 이게 이제 체제 말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일 시대 때 고난 행군이 발생해가지고 300만이 아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니까 일반적인 공개 처형으로 안 먹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처형 방식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그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고사총으로 사살한 뒤에 시신은 불태웠다고 알려졌었죠. 간부, 그것도 고위 간부가 그럴진데 일반 주민들은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다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어줄 땅도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그 운하수 악단이라고요. 그 이제 김정은 주변에 있는 이제 악단이 있었는데 이 악단 12명을 이제 공개 처형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전부 다요? 예. 고사기관총으로 쏘고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장갑차가 나와가지고 시체를 이제 지구적으로 밟아가지고 이제 뭉개버리는 식으로 이렇게 예, 듣기만 해도 예.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일반 주민에게 학대한다는 것은 이제는 주민 통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무조건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이 교화형 정도로도 했는데 이제는 잡히면 다 그냥 탈북은 다 사형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이제 교양 사본 다 끝났다.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처벌 외에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일반 탈북은 처형까지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탈북 자체가 이제 엄청난 체제 저항이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야만 이제 통제가 되니까 저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그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강 대표 말씀만 들어도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동토에서도 북한판 MZ세대,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작은아마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MZ세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당연히 북한에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아무래도 김정은 시대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또 이 이제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더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이런 어떤 그 청년 시절에 겪은 어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세대를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세대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랑 같이 이제 빨치산 활동을 했다고 그래서 빨치산, 항일 빨치산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뭐 1970년대는 3대 혁명 소조 운동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3세대를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4세대를 거쳐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굳이 따지자면 굳이 뭐 5세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장마당 세대, 이 MZ 세대의 인구 통계학적인 비중입니다. 왜냐하면 10대부터 40대까지의 이 장마당 세대라고 굳이 좀 표현하자면 이 세대에 되는 북한 전체 인구에서 비중이 57.9% 거의 60%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3분의 2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60%니까 절반을 넘는 거죠. 네네. 특히 20, 30세대로 좁히면 전체 30% 수준입니다. 네. 같은 우리나라 2030 세대가 한 1,200만 명 정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생각하면 북한의 이런 장마당 세대, MZ 세대의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변화의 어떤 그런 어떤 조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장마당 세대의 특징이 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 정권은 다 배급으로 사람들을 통제를 했습니다. 네. 배급이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확산됐는데 이때 태어난 애들이 장마당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소득 위주 그리고 이제 북한 외부 소식에 관심이 많고
또 디지털 기기에 굉장한 또 이제 관심이 많고요. 핸드폰, USB.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제 비혼주의가 또 있고 또 비출산 이런 성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보게 되면 노동당보다는 부모를 존경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살렸다는 게 네. 있고, 그리고 배급제보다는 자급제를 좋아합니다. 자급. 예, 그리고 이제 통제보다는 자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장마당 속에서 뭔가 삶을 살다 보니까 유통이 되거든요. 이 정보 유통 속에서 제일 접하기 좋은 게 이제 한류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거의 다 본 세대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세대다 보니까 모든 생활 문화가 이제 한국식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오죽했으면 네. 뭐 괴뢰 말투 무슨 뭐 이런 첩불법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뭐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뭐 이 MZ 세대를 갖다 통제를 하고 바꾸려고 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요즘 북한 학생들도 뭐 다는 아니겠지만 의대를 많이 가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뭐 김일성 종합대학, 뭐 핵물리학과, 그리고 이제 미사일 관련된 뭐 군사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 가지고 이제 핵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핵 과학자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방사능에 피폭이 돼 가지고 그러네요. 이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군사 전문가가 되게 되면 국방과학원에 김정은이 하루가 멀다게 와가지고 다구치면서 매일 총살하다 보니까 아이고. 국방과학자도 굉장히 옛날보다는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특히 이제 중산층 이하의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의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게. 예, 그러니까 워낙 열악한 그 의료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열악한 속에서 의사의 어떤 그 권위나 이제 파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젊은 세대가 요즘에 그 의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또 이제 여기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대표적인 의대 하면 평양의학대학, 평양의대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 모습을 저희가 좀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코로나19 때가 된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의학대 학생들로 건병검진을 나간다고 할 때 이렇게 야 이거 나도 이렇게 같이 전염돼 갖고 아르모노카니 하는 생각에 좀 두려웠습니다. 가정보다 집단을 먼저 생각하는 거결한 지향. 그것이 오늘의 준엄한 난국을 이겨내게 하는 이들은 단순히 주민들에 대한 의료 봉사 활동만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네, 북한에도 의대 가려면 뭐 좀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교육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과외나 뭐 학원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북한은 이제 그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원 제도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제 유명한 대학의 교수라든지 또 이제 유명한 대학을 나오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불러서 과외를 이제 시키고 있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북한도 그 한정된 인원들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과외를 받지 않으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뭐 이과대야, 뭐 김성종합대학, 김책공대 이런 이제 엘리트의 출신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이제 이 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고 이제 개인들에게 이제 과외를 해주는 이런 열풍이 불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에서 좋은 대학 가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그 학생이 있다고 해도 돈이 없으면 과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외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워낙 차이가 또 이제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거의 자본주의화가 되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아야만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풍토로 바뀌고 있습니다. 돈 있어야 의대도 간다. 남한과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북한에도 있군요. 이 장마당 세대의 입영 문화, 군대 가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의 기피 부대가 지금은 가장 원하는 부대가 됐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특수부대 가면 노동당 간부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이제 휴전선 같은데 이제 민경대대라고 하는데 네. 이쪽으로 가게 되면 또 이제 간부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는 간부로 돼봤자 별 볼일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으로 가기 전까지는 일반 간부는 사실은 이제 인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이제 돈이 생기는 부대. 예를 들면 이제 북중 국경 지역의 경비대. 여기가 굉장히 모그랄이 좀 있는 부대고요. 예. 또 이제 해안 경비대 부대. 그러니까 이제 해산물을 통제하는 부대다 보니까 또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기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건설 부대 같은데 뭐 이런 데라도 가는 게 좀 이제 생명을 좀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이제 인식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대자들에게 주는 선물 또 그 덕담까지 요즘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부모들이 뭐 형식적이긴 하지만 뭐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네. 뭐 이런 덕담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살아남아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도 이제 군대를 나가는데 계층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사복무 기간이 10년이지만 매일 집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져온다는 명목을 가지고. 그런데 힘없는 아이들은 한 번 군대 나가면 10년간 집에 한 번도 못 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부들은 그냥 군대 나가도 별 이렇게 큰 뭐 그런 게 뭐 애로가 없는데 일반 이제 보통 집안의 아이들은 이제 한 병 가면 10년 동안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애절한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는 그 무슨 물품도 중요하지만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게 이 아이가 군대 나가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에서 체포된 북한군도 강 대표가 하신 말씀과 같은 말을 했지요. 지금까지 강철환 대표, 임종윤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아주 심합니다. 외출하실 때 꼭 마스크 쓰시라고 보건당국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